네, 안녕하세요. 사람예술학교의 권태훈이라고 합니다. 미얀마에서 그 사람다운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미얀마의 난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학교인데요. 오늘은 미얀마 민주화 또 쿠데타와 관련해서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제목을 미얀마 평화를 위한 문명운동 Z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얀마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 지 오늘이 103일째입니다. 추정 사망자 수는 약 800명 가량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미얀마 사태를 보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좀 정리해 봤을 때 미얀마 쿠데타를 규탄하고 미얀마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얀마 시민들의 그 용감한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미얀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부 쿠데타의 잔인한 학살 행위를 세계의 SNS를 통해서 알리는 데 중점이 좀 맞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1단계 좀 과정으로 보고 싶고요. 물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야 될 하나의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로 충분할까? 지금 시점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럼 2단계는 뭘까? 2단계는 미얀마 안에서의 시위와 그 다음에 시민 불복종 운동, 그리고 지난 4월 16일에 만들어진 NUG, 민족 통합정부의 운영 자금, 이런 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재정 지원만으로 충분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제 3단계, 이거를 문명운동의 관점에서 미얀마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미얀마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 그리고 미얀마 평화를 위협하는 이 군부 쿠데타의 반문명적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글로벌 시민과 미얀마 시민이 완팀이 돼서 문명운동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미얀마에 대한 잠깐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배경, 그리고 미얀마의 시위 상황, 그리고 대안,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까 하는데요. 일단 미얀마의 축복은 자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는 강 이름이 이라와디 강인데, 좀 이따 지도를 보시겠지만 미얀마를 보게 되면 꼭 손바닥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끝부분이 히말라야의 끝자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말라야의 끝자락에서 미얀마를 좌우로 가르면서 그 미얀마 밑에 안다만, 인도양의 안다만까지 이 강이 흘러가는데 이 길이가 2170km입니다. 보시다시피 강의 폭이 상당히 넓은데 이 강이 미얀마의 젖줄, 이집트로 보면 나일강 같다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정말 풍요로운 땅입니다. 그래서 바람만 불어도 곡식이 익는다고 할까요? 아마 벼 농사도 거의 산모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신의 정원 같은 그러한 땅인데, 미얀마에는 세 개의 모순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개의 모순 때문에 피해 역사가 이루어져 왔고, 군부가 미얀마에서 힘을 갖게 되고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그런 근원적인 배경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모순은 민족 모순입니다. 미얀마는 그 정식 명칭이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입니다. 일종의 연방국가인데요. 8개의 민족의 연방국가입니다. 8개의 민족인데 원래는 한 130개 소수민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기 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8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8개 민족의 연방국가가 미얀마입니다. 이 8개 민족이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래로 지금까지 내전으로 약 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해 있고요. 이 미얀마 안에 국내 실향민 IDPS라고 하죠. 약 100만 명이 있고요. 국경 밖으로 요 미얀마를 보면은 여기 왼쪽이죠. 왼쪽에 방글라데시,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라오스, 태국이 이렇게 연달아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 방글라데시 쪽에 로힝야 난민 한 80만 명, 그리고 그 까친 스테이트가 이제 중국하고 접경이 있는데 이 접경 지역에 또 수천 명의 난민들, 그 다음에 태국 접경 지역의 메소시라는 지역에 40만 명, 그래서 약 한 100만 명 넘게 또 난민들이 그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난민들의 좀 사진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모순은 종교 모순입니다. 미얀마는 전체 인구가 약 6천만 명 되는데요. 그 중에 90%가 불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왼쪽에 있는 이 라카인 스테이트의 로힝야족 이슬람인데 이게 4%, 그리고 중국 접경에 있는 까친 스테이트 여기는 이제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또 친 스테이트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기독교 국가인데 이렇게 4% 이슬람, 4% 기독교, 나머지 기타 또 이렇게 그 종교 분포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는 이 종교라는 게 사랑과 화합의 상징이고, 불교의 자비로운 연꽃 향과 또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 그리고 이슬람의 그 알라 경전에 있듯이 서로 평화를 인사하는 이런 종교가 하나의 화합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지금은 이 종교가 오히려 민족 간 또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모순은 역사적인 모순입니다. 뭐 아시겠지만 영국이 이제 인도를 점령을 했죠. 그리고 접경하고 있는 곳이 이제 미얀마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마지막 왕조는 꼼방 왕조라고 하는데, 이 왕조하고 영국하고 세 차례의 전쟁을 벌입니다. 이 세 차례의 전쟁에서 버마 영국 전쟁에서 꼼방 왕조가 패하게 되죠. 그래서 1886년 1월 1일부터 미얀마는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 식민지가 됐을 때 영국 제국지의 식민지 통치 방법은 디바이드 앤 컨트롤 방식으로 보통 식민지의 다수민족을 피지배계층으로 만들면서 그 아주 소수민족을 경찰이나 또 군대로 양성해서 다수민족을 지배하는 그러한 방식의 제국주의적 통치술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때 영국에서 했던 방법은 지금의 방글라데시에 있던 로힝야족을 접경이었던 미얀마의 라카인 스테이트로 농업 노동자와 또 이러한 지배계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로힝야족이 그 영국의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에 군인이나 또 경찰로 버마 민족의 독립운동을 핍박하는 그러한 민족적 또 역사적
식민지 역사 모순, 이 세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게 미얀마의 총체적 모순입니다. 그리고 이 모순 속에서 미얀마 군대는 엄청난 지위와 엄청난 권력과 엄청난 부를 갖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힝야 쪽이 그 역사적 모순의 한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로힝야족뿐만 아니고 미얀마에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까친 스테이트, 이 기독교 국가, 여기에서도 내전이 계속 있어 왔고요. 저희는 사람예술학교에서 미얀마에 가서 예술 학교를 할 때는 이 까친 스테이트의 미찌나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 저희 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이 2017년에 미얀마에서 로힝야족을 학살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도 저에게 이런 사진을 보내오면서 많은 아이들이 내전으로 인해서 정글에서 이런 식으로 굶주리고 또 마실 음식과 그 다음에 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을 저한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 중에 2013년에 처음으로 태국 메소세 난민촌에 가게 됐고요. 그곳에서 많은 난민 아이들을 보면서 이 미얀마의 이러한 민족적 모순, 그리고 종교적 모순, 그리고 이 역사적 모순 때문에 내전이 지속되면서 수백만의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민족에서 좋은 인재들을 사람예술학교에서 평화인재로 양성해서 이 미래 인재들이 미얀마의 미래 리더가 되면 난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미얀마에서 난민 학교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에 저희가 세우려는 학교는 이 만달레이의 중심부에 그 미얀마 중심부에 만달레이 디비전과 만달레이 시티가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두 번째로 큰 도시고요. 이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만달레이 디비전의 프라임 미니스터와 만달레이 시장을 만나서 학교 설립에 대해서 상의를 했고, 저의 이런 취지를 받아들여서 만달레이 근처에 학교 설립 부지를 마련하고 이제 학교를 설립 중에 2월 1일 날 이제 쿠데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제 저희 사람예술학교의 통역을 맡았던 그 친구가 2월 1일 날 오후 3시쯤 저에게 카톡을 보내서 저희가 만났던 이 만달레이의 프라임 미니스터나 만달레이 시장 전부 다 잡혀가서 가택연금 됐다, 큰일 났다, 이러한 저한테 소식을 보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만달레이 학교를 세우는 게 저의 꿈이었었는데 이 꿈이 무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한 보름간 조금 영혼의 가출 상태가 좀 됐었죠. 그렇게 고민하는 중에 저는 갑자기 이 사진이 생각났어요. 이 사진은 제가 2014년에 메소 갔을 때 거기에 있던 카렌 난민 아이였는데요. 이 미얀마의 아이들은 사람을 보면은 항상 두 손을 모으고 맹글라바 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이 맹글라바의 뜻은 안녕하세요죠. 안녕이라는 것은 당신 안에 있는 평화에 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웃으면서 당신 안에 있는 평화는 어때요? 하는 이 아이의 미소와 음성, 저는 이게 아마 미얀마의 신성한 언어가 아닐까. 평화를 묻는 이 신성한 언어, 이게 갑자기 제 마음에 들어와서 미얀마에 학교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는 이 아이들,
지금 이 친구를 만났을 때가 14년이니까 아마 지금 자랐으면 15살, 16살 되었을 텐데, 아시겠지만 지금 미얀마에서 시위에서 약 800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50% 이상이 MZ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해당이 되죠. 그때 제가 만났던 수많은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지금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미얀마의 사람예술학교의 그 학교 건립을 위한 펀드레이징을 통해서 미얀마에서 미얀마 커피를 좀 수입을 지난 1월에 해 왔었습니다. 이제 아까 이제 미얀마는 자연이 신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얀마는 남이 25도, 북이 25도 사이에 있는 커피 벨트입니다. 영국 식민지 이후로 커피를 생산해 왔고요. 저희는 그래서 미얀마 만달레이 근처에 있는 삐누리라는 농장에서 커피를 수입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저희 사람예술학교 이사진들인데요. 이분들이 와서 커피 농장에 가서 직접 보고, 커피를 직접 저희가 상태를 살펴보고, 이 농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저희가 1월에 커피를 수입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를 수입해 온 것을 저희가 페이스북에 미얀마가 이런 민주화 시위로 쿠데타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미얀마 아이들과 미얀마의 평화와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커피를 팔겠다고 페이스북에 공지를 했더니, 저는 뭐 처음에 팔 때 한 1,000만 원 정도 팔리면 잘 팔릴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 주셔서 8천만 원을 지금 현재 8천만 원을 팔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4천만 원 넘게는 만달레이 CDM, 사가잉 CDM, 까친 CDM에 그 지원금을 보냈고요.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어제 날짜로 제가 지금 NUG라고 그 민족국가 정부, 민족연합국가, 거기에 제가 송금을 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그 송금해 드는 영수증들인데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왜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났을까 이제 궁금하시죠. 제가 이제 미얀마에 가서 듣게 되는 말이, 미얀마에는 두 개의 권력이 있다. 하나는 군부고 하나는 불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때 미얀마에서 민주화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젊은이들의 죽음은 많이 알려지고 있는데, 미얀마에서 두 개의 권력 중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불교에서는 왜 목소리를 안 낼까? 이런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시겠지만 미얀마는 90%가 불교인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님들은 한마디 하게 되면은 그 사회의 전체적인 여론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미얀마에서 불교는 단순히 종교라기보다는 그분들의 삶이고, 그분들의 어떠한 사회적인 여론을 움직이는 리더고, 국가나 사회를 어떤 운동을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는 아주 중요한 리더 그룹입니다. 그래서 양곤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계시고, 사가잉에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고,
또 뭐 삐누린에도 그런 분이 계시고 지역마다 유명한 스님들이 있어서 이분이 어떠한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면 국민의 여론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번 쿠데타에서는 이상하게 스님들의 어떤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거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강력한 메시지들이 없어요. 저도 왜 그럴까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는데 1962년 군부 쿠데타 이후로 이 군부 쿠데타에 대해서 두 번의 큰 혁명이 있었습니다. 1988년 8월 8일 혁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7년에 샤프란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샤프란이라는 말 자체가 스님들의 승복이 샤프란이기 때문에 샤프란 혁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꽤 많은 분들이 죽었죠. 추정으로 한 140명가량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마 그때 스님들이 군부에 많이 순치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미얀마에서의 군부는 너무 무섭고 너무 잔인하고 너무 강력한 세력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메시지 내야 그냥 죽여버리니까 아마 목소리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면 군부는 이렇게 강력할까? 미얀마 안에서의 군부는 영국 식민지, 그 다음에 일본 식민지에서 영국과 일본을 몰아낸 독립군입니다. 그리고 나라를 세운 건국을 한 국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고요. 그리고 그 중심부에는 아웅산 장군이 있습니다. 아웅산 장군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웅산 수지 여사의 아버님인데 이 아웅산 장군이 1941년에 보통 30인회라고 하는데 이 30명과 같이 일본으로 가서 중국의 하이난에서 이 30명이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마 독립군의 모체가 이 30인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연합을 해서 영국군을 하고 이제 전쟁을 해서 1942년에 미얀마에서 영국군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미얀마는 버마 임시정부, 일본 제국주의의 꼭두각시인 그 임시정부가 세워지죠. 그래서 아웅산 장군도 잠시 그 버마 임시정부에서 국방부 장관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의 속셈, 일본의 잔인한 식민 통치에 반기를 들고 일본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그게 1944년 8월부터 한 1년간 투쟁을 해서 1945년 8월에 이제 일본을 몰아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군부는 막강한 버마 민족으로부터 정통성을 확고하게 인정받은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하고 한국하고의 현대사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고 1948년 우리는 그렇죠. 근데 미얀마는 1948년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1961년에 박정희 쿠데타가 있는 반면에 미얀마는 1962년에 내인 군사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87년 60항쟁의 민주화 항쟁이 있었죠. 저희는 성공한 반면에 미얀마의 1988년 8월 8일의 민주항쟁은 3,000명의 사상자와 수많은 행방불명자를 내고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1980년에 5.18 광주 민주항쟁이 있었는데 미얀마는 지금 2월 1일 군사 쿠데타 이후에 미얀마의 봄이라는 민주항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점이 또 하나 있었는데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명분인데요. 우리나라도 국가를 세운 이후에 장면에 이공화국이 있었었죠. 그때 자유주의의 물결, 많은 자유, 그러면서 박정희 군사 쿠데타에서 사회 안정, 또 반공 국가로서의 국시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명분으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반면에 미얀마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분이 초대 총리인 우누 수상인데요. 이분의 정책은 불교식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불교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그러한 정책이고 불교를 국교화하려는 그러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불교를 믿지 않는 다른 소수민족들, 기독교나 이슬람을 믿는 소수민족들의 반발이 있었고, 또 하나의 정책은 그런 반면에 소수민족들의 자치와 자유를 많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버마 민족의 반발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틈새를 파고든 게 군부였습니다. 이제 우누 수상의 이러한 정책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회는 상당히 혼란스럽겠죠. 많은 사회적 소유와 혼란 속에서 1962년에 내인이 마침내 군사 쿠데타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 명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안정, 그리고 소수 민족으로부터 버마 민족을 구해야 된다는 그러한 명분을 가졌고, 바로 이러한 때문에 버마 민족은 군부의 건국의 정통성, 그리고 소수민족을 제압해야 소수민족의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는 그러한 정치적 문제 해결, 이러한 관점에서 군부를 무한 지지하게 되고, 그러한 지지하에서 군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군부가 62년부터 한 88년까지 내인이 추진한 정책은 버마식 사회주의였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식 사회주의랑 좀 비슷한 점이 있다 할까요? 버마 민족이 주체적으로 버마식 사회주의를 추구함으로써 우리만의 독특한 버마식 사회주의 모델을 갖추게 되고, 일종의 쇄국 정책이 되면서 60년대 초반만 해도 버마는 경제적으로 또 국제적 위상으로 상당히 높은 문화적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62년부터 88년까지 지금까지 그게 계속 이어졌겠죠. 버마식 사회주의를 하면서 폐쇄적 경제하에서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그리고 문민화 정책을 위해서 영어 교육도 폐지하고, 60년대 사실 양곤 대학 하면 동남아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가는 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대학이었죠. 그런데 그러한 우민화 정책을 하면서 지금은 미얀마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후퇴한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88년 8월 8일에 이러한 군부의 경제적 무능, 또 문화적 후퇴, 교육의 후퇴,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인과 학생들이 민주화 시위를 그때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추정으로 3,000명의 사상자, 또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행방불명, 이러한 결과로 나왔죠. 그래서 이때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성공했다면 지금의 미얀마는 많이 달라졌겠지만은 이러한 미얀마의 민주주의 시위를 군부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일종의 친위 시위대인데요. 그때까지 권력을 잡았던 뇌인을 퇴진시키고 소마옹이라는 장군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위를 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 이상의 희생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의 행방불명된 그런 민주화의 영령들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또 역사의 암흑 속에서 숨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소마옹 장군이 한 2년 동안 권력을 잡았는데 90년대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탄쉐라고, 어떻게 보면 박정희 장군하고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 18년간 장기 집권하면서 아주 군부의 부정부패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버마였던 국호를 미얀마로 바꾼 사람이 이 사람이고요. 또 원래는 양곤이 국가 수도였는데 이 양곤을 양곤과 만달레이 중간 지역에 있는 렛비도라는 행정 수도로 천도를 한 것도 뭐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을 많이 박해를 했고요. 특히 로힝야족을 이 사람도 수백 명 학살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참 이 사람은 뭐 악의 연대라고 할까요? 이게 일종의 군부의 악의 화신인데 이 사람이 독특하게 또 다른 두 사람의 반문명적 인간을 비유를 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 쿤사라고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미얀마에는 그 미얀마하고 라오스하고 태국의 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마약이 상당히 많이 생산됐었는데요. 그 마약을 총괄해서 생산하고 세계에 유통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진에 있는 마약왕 쿤사입니다. 이 쿤사의 그 세계적인 마약 그 지배율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이제 서방에서 견제를 하고 이 사람을 인도를 요청했는데 탄쉐가 이 사람을 비유하고 양곤에서 오래 살도록 하면서 쿤사의 자손들이 대기업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지금 이제 미얀마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죠. 민 아웅 흘라잉 장군. 저는 이 사람을 반문명적 인간이라고 규정 짓고 싶은데 이 사람을 발탁해서 키워준 사람이 또 탄쉐가 되겠습니다.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이제 아웅산 수치죠. 2012년에 이제 보궐로 이제 하원의원에 당선됐고요. 2015년에 집권당 NLD가 압승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미얀마 정국을 주도하게 됐었죠. 그리고 2020년에 작년 11월에 선거에서도 오히려 군부의 많은 그 아웅산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당으로 다시 집권하면서 지금 아마 이제 군부에서는 제가 미얀마 가서 이제 듣는 말이, 정말 제가 2015년에부터 이제 미얀마 본토에 가게 됐는데 정말 그때는 이제 그 NLD가 집권당으로서 군부하고 일종의 동거정부 비슷하게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군부에서 호시탐탐 아웅산 정부를 이제 흔드는 거죠. 실정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야 자기들의 지분 또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동거정부라고 하지만 물리적 힘은 군사정부에서 다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단적인 예가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장관들,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 내무부 장관, 이게 군대 경찰이죠. 국경수비대죠. 이거는 이제 군부에서 무조건 지명해서 장관 선택권이, 지명권이 있었고요. 우리로 치면 그 공화당 시대 유종에 비슷하게 의원들의 25%는 군부에서 무조건 지명하면 당선되는 구조. 이 25%가 헌법 저지선이죠. 그래서
헌법을 바꿀 수 없는 그런 권력 구조였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동거 정부가 돼 왔던 상황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군부에서 아웅산 수치 NLD를 흔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제 로힝야 민족에 대한 2017년 8월에 2만 명이 학살했는데, 이거는 이제 군부의 아주 절묘한 노림수였죠. 이제 미얀마 얘는 이제 버마 민족하고 로힝야 민족은 종교가 틀리죠. 그래서 서로 이제 종교적으로 많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군부가 로힝야족을 학살했을 때 아웅산 수지가 로힝야 편을 들게 되면 이거 버마 민족의 표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웅산 수지가 버마 민족 편을 들게 되면 지금까지 아웅산 수지가 쌓아왔던 인권에 대한 그런 국제적 지지도, 이걸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웅산 수지는 이러한 그 로힝야 민족 학살이 있었을 때 정치적 판단을 버마 민족의 지지를 잃어서는 정치적 입지에 문제가 있으니까는 아마 미나옹 홀라잉의 군부를 지지했던,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국제사회에서는 많이 그 비난과 지지를 잃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군부의 노림수였는데 아웅산 수지의 선택은 그런 거였고요. 이러한 수많은 그 군부의 NLD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 NLD가 압승하면서 군부는 이제 많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NLD가 압승을 하면서 NLD에서는 이제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일부 군부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총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구성되면 이제 헌법을 개정할 시도를 하겠다. 이러한 실질적인 두려움이 이제 군부한테 있었었고, 그렇게 되면은 군부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70년 군사정부가 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모든 그 지배의 돈으로 피로 다 얽혀있는 기득권인데, 이 군부 카르텔이라는 게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70년을 해먹었으면 그게 제 생각에 이게 어감이 어떨지 모르지만 아스팔트에 타르 있죠. 타르처럼 완전히 운명 공동체가 돼서 이게 그러한 군부 카르텔, 이 기득권을 놓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군사 쿠데타를 좀 일으키게 됐던 거죠. 미얀마 민주화 운동 흐름을 보면은 이제 세 단계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민주화 거리 시위, 이건 MZ세대가 좀 주축이 됐었고요. 두 번째는 CDM 불복종 운동. CDM 운동이라는 것은 군부의 행정체계를 마비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파업을 한 건데,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민들이 식량 자금을 십시일반 모아서 주는 게 이제 CDM 운동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임시정부가 세워졌는데, 이 임시정부 중심으로 아마 상징적인 이제 중심이 되겠죠. 이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미얀마 연방군을 창설하고, 그 다음에 4월 16일에는 원래는 대표의회가 NLD 한 17명 정도가 중심돼서 만들어졌다가, 이것이 지난 4월 16일에 전환을 한 거죠. 민족 연합국가, 그걸 NUG, 그러니까는 National Unity Government, 이렇게 해서 이제 발족을 했습니다. 이런 형태로 세 가지 흐름으로 진행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민주화 시위는 처음 시위가 났을 때는 이 사진에서 보듯이 이게 좀 어리둥절했겠죠. 그래 2, 3일 지켜보면서 이제 미얀마 안에서 이런 식으로 저녁 8시 되면은 집에 있는 그 냄비나 꽹과리나 이런 걸 흔들리면서 소극적인 저항을 하게 되죠. 이건 이제 미얀마에서 악기를 쫓는 전통 의식인데 이런 방식으로 소극적인 투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까잉이라는 이 네피도에 있는 이 여성이
머리에 총을 맞고 이제 죽으면서 미얀마의 시위는 이제 불꽃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고요. 이 주도하는 세대는 MZ세대라고 이제 부르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CDM 운동은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서 공무원들의 식량 자금을 시민들이 지원하면서 공무원들이 계속 파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CDM 후원금을 전달하는 게 CDM 운동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CRPH 이제 임시 그 대표 의회가 NUD로 이제 전환이 됐고요. 제가 이제 본론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커피를 한 8천만 원 팔았는데요. 그 커피를 이제 사시는 분들이 저한테 한 3,000명 이상이 이제 커피를 구매를 하셨죠. 이분들이 이제 저한테 구매를 하면서 정말 고맙다. 미얀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서 고맙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미얀마를 돕고 싶은데 어떻게 도움을 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관점을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민주주의 시위, 이거는 단지 미얀마만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니고 저는 우리 문명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그리고 미얀마 평화에 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고 우리 문명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어떤 권력이 선량한 국민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무참히 학살하는 이런 문명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야 될 그 미래 문명에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명이다. 라는 관점에서 미얀마 문제를 바라볼 때 이거는 단지 미얀마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문제고 미얀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좀 하고 싶어요. 미얀마 시민과 글로벌 시민이 완팀이 돼서 미얀마를 돕기 위한 문명운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운동의 중심에는 제로 제너레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로 제너레이션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X세대도 있고 Y세대도 있고 Z세대도 있지만은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세대가 0에서부터 시작하는 제로 제너레이션을 시작하는 이러한 생각으로 미얀마 문제를 우리 문제로 우리 문명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새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미래의 문명을 같이 설계하는 그러한 운동을 전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첫째로 저는 글로벌 기업들한테 호소하고 싶습니다. 구글의 레리 페이지,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 이러한 사람들의 기업은 그 대표 CEO들의 노력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세계 시민이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명이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글로벌 기업들은 우리 문명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셀럽들한테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위상은 세계 시민들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위상입니다. 그 세계 시민들의 하나입니다. 이 세계 시민들이, 이 미얀마 시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이 받은 그 사랑을 이 사람들의 죽음을 구하는데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진에 보고 있는 아이는 미얀마의 블랙핑크의 로제를 너무 사랑했던 아이인데 로제의 신곡 R이 나오기를 무척 기대하고 있었는데 신곡이 나오기 하루 전에 죽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시민들이 로제의 R을
틀어주면서 이 아이를 추모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당장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미얀마 평화를 위한 3가지 액션을 바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셀럽들, 그 다음에 아이돌, 유튜브나 페이스북으로 가서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저한테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는데 당장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액션 1은 뭐냐면은 미얀마의 재정 지원을 이 셀럽들이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재정 지원은 미얀마의 시위 자금, CDM 자금, 그리고 NUG의 운영 자금, 그리고 지금 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난민 아이들의 식량 자금, 이걸 여러분들이 셀럽들한테 가서 이거를 해달라고 요청을 좀 해주시기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번째는 국제 승인, 글로벌 연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NUG를 국제적으로 승인해달라고 셀럽들한테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2번째는 UN 평화유지군이 미얀마에 개입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반문명 기업, 군부의 재정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 반문명 기업들의 불매운동을 해달라고 셀럽들한테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3번째 액션 3는 문명운동 Z,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명 기업들이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보통 이런 말을 하죠. 중국과 러시아는 안 돼. 국가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군부를 지원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UN 안보리에서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저는 좀 관점을 바꿔서 중국과 러시아가 국가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저는 중국 시민과 러시아 시민도 그렇게 생각할까? 정부가 국민을 무참히 학살하는 이런 반문명 행태에 대해서 문명 시민인 중국 시민과 문명 시민인 러시아 시민이 그거를 용인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중국 시민과 러시아 시민은 이 글로벌 리더로서 문명 시민으로서 반드시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이러한 방향에 대해서 반대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중국 정부와 러시아 정부에 호소를 해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이러한 문명운동을 지지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낌없이 후원하고 지원했던 세계적 셀럽과 문명 기업들한테 가서 이 3가지 액션들을 요청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미얀마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큰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엔의 할 일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냐? 그래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경제적 제재와 군사적 제재입니다. 경제적 제재 쉽지 않습니다. 미얀마는 버마식 사회주의로 지금까지 운영돼 왔었기 때문에 미얀마와 국제사회의 경제적 교류, 의존도는 한 5에서 7%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군부의 본격적 타격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군사적 개입,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비토권 행사로 유엔 평화유지인의 파견은 그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제안하고 싶습니다.
문명운동을 통한 문화적 제재를 통해서 세계적인 셀럽들이 그리고 그 셀럽들을 통해서 세계적 여론이 형성된다면 이 문명운동이 지렛대가 돼서 경제적 제재 그리고 군사적 제재도 성공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미얀마의 평화는 우리 문명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 미얀마의 평화를 지킬 때 우리 문명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운동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 문명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